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간 선생한테 우리 애 맡기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나랑 결혼해요. 밥은 해줍니까? 해줄게요. 매일 해줄게요. 그럼 합시다. 결혼.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학부모 총회장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경비 아저씨에게 제가 먼저 소리쳤으니까요. 아저씨, 나랑 결혼해요. 남자가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뚝뚝한 눈빛이 저를 한번 훑더니 다시 걸레를 짜며 물었습니다. 밥은 해줍니까? 총회장 안에 있던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복도까지 고개를 내밀어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술도 한 방울 안 마신 상태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청혼을 해버린 미친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라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10년째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칠판 앞에 서 있는 42살 담임교사 한수진.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머리카락에 흰 것이 조금 더 늘었고 퇴근길에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집어드는 일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업 준비를 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들기 전에 내일 수업 자료를 훑어보다 잠드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 어느새 42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학부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3학년 2반 학부모 대표 강미애 씨. 그녀가 학교에 나타나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속이 쓰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교무실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부터 그녀의 공연이 시작됐으니까요. 우리 아이 성적표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담임이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 말들이 교무실 가득 퍼지면 동료 교사들은 슬금슬금 눈을 피했고 저는 혼자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10년째 그랬습니다. 그해 가을 학부모 총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총회는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학부모 50여 명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운 가운데 각 담임 교사들이 앞에 서서 학급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들여 만든 자료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강미애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애를 키워보지도 않은 분이 저희 아이들 담임을 맡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웃음기 없는 말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육은 경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년째 아이들과 함께 해왔고요. 강미애 씨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간 선생님한테 우리의 정서를 맡기는 게 좀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강당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도 남들처럼 결혼을 못했어도 적어도 이 교실만큼은 제 자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마저 오늘은 너무나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유리문 너머 복도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경비복 차림에 덩치는 산만 한 남자.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투박한 손놀림이 강당 안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당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애 씨가 어머 하고 내뱉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험상궂기 짝이 없었습니다. 짙은 눈썹에 굳게 담은 입술, 한쪽 눈가에는 옅은 흉터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만만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나랑 결혼해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당 안에서 고개를 내민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강미애 씨의 입이 떡 벌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천천히 대야에 담그며 저를 올려다보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밥은 해줍니까? 그 굵고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줄게요. 매일 해줄게요.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저질렀다. 진짜로 저질러버렸다. 강당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미애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소리가 아까처럼 심장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학부모 총회장 복도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결혼하자고 소리친 일이 꿈이었으면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늘 학교를 어떻게 가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10년째 결근 한 번 없이 출근한 한수진이었으니까요. 학교 정문이 보이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어제 일을 문제 삼으면 어쩌나. 교장실에 불려가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똑같이 정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눈인사를 건네며 교문 앞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따위는 아예 기억도 못하는 사람처럼, 아니 기억은 하되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처럼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그냥 한번 바라보더니 시선을 거뒀습니다. 특별한 표정도 특별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망한 건 저 혼자였던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박기석이었습니다. 나이는 48. 이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3년째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그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게 학교 사람 누구도 그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무실에 올 일이 있어도 볼 일만 보고 바로 나갔습니다. 교사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정문을 열고 낮이면 교내를 순찰하고 저녁이면 정문을 닫는 사람. 그게 박기석이었습니다.
윤 교장은 그런 그를 대놓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교직원 회의에 경비원은 참석할 필요 없다며 내쫓은 적도 있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그냥 문이나 여닫는 사람이라는 게 윤 교장의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 오만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저는 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급식실 앞을 지나다가 박기석이 급식 조리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조리사에게 슬쩍 물어보니 박기석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를 대신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조리사는 그게 벌써 3년째라고 했습니다. 그날 박기석이 운동장 구석 벤치로 도시락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벤치에는 아이 하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반 이준서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을 못 먹는 날이면 그 아이는 늘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매번 행정 처리를 기다리는 것 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박기석이 아이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멈칫하자 그는 그냥 무심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식으면 맛없어요. 아이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박기석은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옆에 말없이 앉아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특별한 말도 특별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서둘러 시선을 거뒀습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담임인 제가 해주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방과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후미진 화장실 앞에서 아이들 셋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저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는데 박기석이 저보다 먼저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가 화장실 모퉁이를 돌아 그 무리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서서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아이들이 흠칫하더니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남겨진 아이는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박기석은 그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아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다친 데 있어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기석은 잠깐 아이의 얼굴을 살피더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느 구역이 위험한지, 누가 밥을 못 먹는지, 그는 학교 안의 모든 것을 조용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10년째 이 학교에 있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장학 지도가 나왔습니다. 2명의 장학사가 교장실에 들렀다가 교내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준비로 바빠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점심 무렵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학사 2명이 복도를 걷다가 박기석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박기석을 본 장학사 1명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장학사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는 동료 장학사에게 뭔가를 낮게 속삭이더니 방향을 돌려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기석은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레를 들고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 경비원을 보고 저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박기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궁금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짐을 챙겨 교무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박기석이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간 쌓인 궁금증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아저씨.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며칠 전에 한 말이요. 결혼하자는 거. 그거 그냥 흘려들어요. 제가 그날 좀 힘들어서. 박기석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언제 해줍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무뚝뚝한 옆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황당하면서도 어딘가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남자 진짜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어색하게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저였고 그 말을 흘려들으라고 한 것도 저였는데 박기석은 여전히 아침마다 정문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특별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치면 한 번 끄덕이고 끝이었습니다.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끄덕임 하나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습니다. 10월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수행평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텅 빈 교무실에 혼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박기석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어오더니 제 책상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저 이거 뭐예요? 순찰 돌다 보니 불이 켜져 있어서요. 밥은 먹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언제 이걸 준비했는지 어디서 났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미 그는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흰 쌀밥에 김치찌개, 계란말이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직접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다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락을 돌려주러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고마웠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박기석은 도시락을 받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야근하면 또 갖다 드립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가 빈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박기석의 묵묵한 행동들은 계속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제 자전거 위에 비닐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교무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투덜댄 다음 날에는 창문 틈새가 말끔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무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고 혼자 중얼거렸더니 다음 날 아침 새 형광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도 없었고 고맙다고 말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놓고 사라졌습니다.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데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남편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스스로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11월 초였습니다. 학교 안에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반 이서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 오면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과 후 아이를 불러 이야기를 들었고 그제야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반아이 셋에게 2달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빼앗기고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받고 화장실에서 떠밀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즉시 학교 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해 아이 중 한 명이 강미애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윤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선생, 아이들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너무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어떻겠어. 요즘 학부모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알잖아. 피해 학생 쪽이랑도 조용히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조용히 합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이가 참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교장실을 나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미애 씨는 그날 오후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교무실에서 저와 마주친 그녀는 시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좀 장난이 심하긴 한데 그게 학교 폭력이에요. 요즘 애들 다 그러지 않나요?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주변 교사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을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서류를 혼자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교는 쉬쉬하고 교장은 덮으려 하고 가해자 부모는 당당했습니다. 피해 아이는 내일도 그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기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책상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를 한번 훑어보더니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기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정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가해 아이들이 이서연에게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기록돼 있었습니다. 순찰 중 직접 목격한 장면들을 그때그때 수첩에 받아 적은 것이었습니다. 흘려 쓴 글씨였지만 날짜와 시간, 장소가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비 순찰 일지에 함께 기재해둔 내용이라 공식 기록으로서의 효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이걸 왜? 박기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매일 아침 정문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학교에서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라는 무게를 말 한마디 없이 덜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도 아니고 교감도 아니고 학교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정문을 들어서는데 박기석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 아이를 보더니 나직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왔네요. 잘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기석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정문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교무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든든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교장실에서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윤 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서 박기석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선생, 박기석 씨 알지? 그 사람이 이번 사안에 이래저래 끼어드는 것 같던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인사기록을 뽑아봤어. 그런데 보니까 10년 전에 교육청에서 징계받고 면직된 전력이 있더라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좋지 않은 전력이 있는 건 확실해. 그런 사람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좋지 않아. 학부모들 눈도 있고. 저는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박기석, 징계, 면직, 차가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서연에게 건네준 그 꼼꼼한 기록들,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 급식비 없는 아이에게 말없이 내밀던 도시락, 야근하는 날 몰래 챙겨다 준 따뜻한 밥, 그것들이 문제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저는 사람 보는 눈만큼은 틀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징계 이유가 뭔가요? 윤 교장이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찰나의 시선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조심하라는 거야. 교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박기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저는 아직 절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온 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박기석의 징계 서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징계, 면직, 그 단어들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걸리는 건 윤 교장의 그 찰나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저는 거짓말하는 눈빛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학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미애 씨는 그날도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장난을 친 것뿐이고 피해 학생 측이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 교장은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기석이 건네준 기록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목격 기록과 순찰 일지 사본이었습니다. 강미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윤 교장이 저를 향해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 자료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공식 순찰 일지에 기록한 겁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강미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자료예요? 우리 아이 뒤를 밟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윤 교장도 거들었습니다. 한 선생, 경비원이 작성한 순찰 일지가 무슨 공식 증거가 됩니까?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기석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윤 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미애 씨가 황당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경비원이. 박기석은 그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한쪽 모니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학교 공식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기석이 경비 업무를 맡으면서 사각지대를 파악해 교장에게 공식적으로 카메라 추가 설치를 요청했고 그렇게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가해 아이들이 이서연을 화장실 앞에서 밀치고 돈을 빼앗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강미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뭔가를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기석 씨, 이러면 당신도 곤란해져요. 과거 일도 있는데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박기석이 윤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10년 전에도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윤 교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쫓은 장학관이 3년째 바로 코앞에서 경비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던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일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기석이 제출한 영상이 공식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강미애 씨는 변호사를 앞세워 끝까지 저항했지만 영상 앞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학부모 대표 자리도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로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박기석이 3년간 조용히 모아온 또 다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윤 교장이 학교 시설 보수 예산을 유령업체에 몰아주고 차액을 착복해온 정황을 담은 서류들이었습니다. 박기석은 그것을 이동현을 통해 교육청에 넘겼고 그게 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내쫓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3년을 준비해온 겁니다. 소리 없이 티 없이 감사는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윤 교장이 지난 7년간 학교 예산을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시설 보수 예산을 몰아준 유령업체는 강미애 씨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덮어준 대가로 강미애 씨가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해온 것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공생해온 구조였습니다. 윤 교장은 그날 오후 교육청으로 연행됐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활보하며 큰 소리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비원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던 그 오만한 얼굴이 수갑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강미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비리가 드러나며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기세 등등하던 명품 가방은 어디 갔는지 교문 앞에서 수사관과 함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몇 주 전과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오던 날 박기석의 전직 동료라는 사람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이동현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기석이 형 가까이 계신 분이죠. 형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박기석의 진짜 사연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10년 전 박기석은 교육청 장학관이었습니다. 지금의 윤 교장이 당시 다른 학교에서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횡령하고 있었고
박기석은 그 증거를 모아 교육청에 공식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교장은 지역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제보는 묻혔습니다. 오히려 박기석이 직권 남용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학관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동현이 한 가지를 더 털어놓았습니다. 형이 이 학교 경비원으로 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윤 교장이 이 학교로 부임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먼저 경비원 자리에 지원한 겁니다. 윤 교장은 10년 전 자기가 내쫓은 장학관이 경비복을 입고 매일 아침 정문을 열고 있었다는 걸 3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경비원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형은 그 3년 동안 조용히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것.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박기석은 경비복을 입고 매일 아침 정문을 열면서 복도를 쓸면서 아이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조용히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윤 교장이 경비원을 하찮게 여길수록 오히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린 겁니다. 이동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억울하다는 거 저도 알았지만 그때 저도 무서워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10년이 됐어요. 이번에 윤 교장 비리가 터지면서 당시 기록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형한테 씌워진 혐의가 전부 조작된 거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박기석은 억울한 누명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장학관에서 경비원으로, 교육청 복도에서 학교 복도로.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식비 없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내밀고 학교 폭력 피해 아이를 매일 아침 정문에서 맞이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혼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경비실 앞에서 박기석을 기다렸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저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 눈이 빨개진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이동현 씨한테 다 들었어요. 박기석이 아무 말 없이 경비실 문에 기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혼자 그걸 안고 여기 있었잖아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억울한 것보다 아이들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기석이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혼자 그걸 안고 살았잖아요. 박기석이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도 있고요. 그 한마디가 심장 한가운데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기석은 울고 있는 저 옆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박기석에 대한 10년 전 징계가 부당 처분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명예 회복과 함께 복직 의사를 물어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동현이 흥분한 얼굴로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형,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박기석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아주 잠깐 붉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을요. 10년 묵은 억울함이 그렇게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복직 제안이 공식적으로 날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학관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 전 자리를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동현이 그 소식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박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이동현이 기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이게 말이 돼요. 10년을 기다렸잖아요. 박기석은 잠시 운동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학관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저는 책상보다 여기가 맞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가 가리킨 건 운동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운동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자리가 높아져도 낮아져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결국 돌아오는 자리는 아이들 곁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사람이 제자리를 되찾을 기회를 저렇게 쉽게 내려놓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기석이 책상이 아닌 아이들 곁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대안학교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기석과 함께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 앞에 마주 앉은 박기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직 대신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박기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고발했을 때 교육청이 제 말을 들어줬다면 지금쯤 더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복직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십시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교육청은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며 부지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였습니다. 박기석이 10년 동안 경비실 서랍 속에 하나씩 접어 넣어온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를 쓰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10년을 다닌 학교였습니다. 이 교실, 이 칠판, 이 아이들.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박기석 혼자 그 학교를 꾸려나가게 둘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장 직무 대리로 임시 발령된 교감 선생님께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후회하면서 산 것보다 앞으로 후회 없이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대안학교 준비는 예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교육청이 지원한 부지는 학교 근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도배는 기본이고 바닥재도 갈아야 했습니다. 전기 배선도 손봐야 했고 화장실도 고쳐야 했습니다. 박기석은 매일 아침 그 건물로 출근해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무거운 책상을 날랐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에서 둘이 나란히 벽을 칠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이동현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면서 공구 들고 설치는 모습에 박기석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리 비켜요. 다칩니다. 이동현이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형, 나 나름 도우러 온 거거든요. 그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인가를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긴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봄이 왔습니다. 대안학교 개교식 날이었습니다. 교문 앞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거창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학교. 박기석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학교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도 왔습니다. 학교 폭력 이후 많이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급식비가 없어 혼자 운동장에 앉아있던 이준서도 왔습니다. 박기석이 도시락을 건네주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박기석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의 남자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저는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개교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텅 빈 교실에 박기석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다가 저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 너무 무리했나 봐. 박기석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넓은 교실이 어둑해지면서 창밖으로 봄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박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진 선생님. 선생님 말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이제. 박기석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 씨, 기억납니까? 학부모 총회 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 참, 그 얘기는 왜 또 꺼내요? 제발 잊어버려요. 박기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무뚝뚝한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걸 보는 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진 씨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박기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노을빛을 받아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 사지 멀쩡하고 힘도 좋습니다. 밥도 제가 하겠습니다. 나랑 삽시다. 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밥은 제가 할게요. 아저씨 밥이 더 맛있으면서. 박기석이 그 말에 짧게 웃더니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자 땀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운 네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함께학교 현수막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 낡은 건물이 그날 밤만큼은 세상 어떤 번듯한 학교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칠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럴듯한 직함을 가진 사람, 번듯한 교실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선생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들이 외면한 아이들을 챙기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혼자 기록을 남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오래 버텨낸 사람. 10년의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도 매일 아침 정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던 사람. 제 남편 박기석은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혹시 아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서 말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투박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 보석은 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법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